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정보 나누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누구에게나 무서운 암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암의 위험성과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암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강한 성인도 매일 300개에서 1000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긴대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암세포가 지금 제 몸속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암 걸리지. 네. 근데 이걸 파괴하는 세포,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건강 구독을 네. 통해서 이 면역 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폭로해온 유튜브 채널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나눈 끝에 이 허락을 구하고 44명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와 달리 이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네, 요즘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가해자들 최근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네, 2004년 사건이었죠. 당시 44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남 밀양시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죄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가해자 44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또 청소년이었다는 점, 또 초범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한 명도 전과가 남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차례대로 공개를 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해당 유튜버가 처음에 피해자 네.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것과는 다른 얘기네요. 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전 동의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유튜브 채널은 원래 공지에 띄워놨었던 가족 측과 대화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대목은 삭제를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묻는 질문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글이 올라왔다는 주장도 큰 문제지만요. 가해자 신상 공개로 인해서 이어지게 될 그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2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촉발되게 된 이 사태는 지난 2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식 사업가 그 백종원 씨 유튜브 영상을 두고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백종원 대표가 한 국밥집을 찾는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그 식당에서 출연한 한 직원이 가해자 A씨더라라는 주장이 확산이 된 거죠. 이후에 국밥집은 사과문을 걸고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가해자는 수입차 딜러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됐고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세 번째 가해자는 임시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라는 네 번째 가해자의 신상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말 통쾌하다. 이것이 정의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만큼 좀 법리적 해석이라든가 처벌이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거였겠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2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잊지 않고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상 공개인데다가 또 지금 이 유튜버들한테 제보를 하겠다면 수많은 그런 허위 사실들도 막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그 가해자 지인이라면서 지목이 됐고 피해를 입은 애꿎은 피해자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의 영역을 벗어난 사적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다? 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주십사 하는 네.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이런 영상 업로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또 이것도 또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일들이 많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 같다라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 경복궁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 영상이 화제인데요. 최근 경복궁 지하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언론에 첫 공개가 되면서 함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경복궁에서 발생한 이 회오리 바람, 이 소식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지난 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복궁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가 경복궁 견학을 갔다가 찍은 영상이다 라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경복궁 내 넓은 흙바닥에서 발생한 일직선 모양의 회오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오리는 흙바닥을 이용하면서 모래바람을 일으켰고요. 회오리는 파란 하늘에 잠깐 머물면서 원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사라집니다.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 네. 신기한 기운? 뭐 좋은 기운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네.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장소도 경복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진귀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와 소리가 나오는. 글쎄 말이에요. 진짜 용이 승천하는 듯한 그런 바람, 회오리 바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 그 경복궁 지하에 있던 비밀 창고가 공개되기도 했죠. 네, 이 경복궁 지하에 위치했다는 비밀 창고, 바로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 8만여 점이 잠들어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말합니다. 지난 5일 박물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수장고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1962년 중앙청의 안보회의 장소로 쓰이던 지하 벙커를 수장고로 개조를 해서 여기에 유물을 보관해 왔던 겁니다. 귀중한 보물이 많아서 접근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대 8중 보안을 뚫어야만 경복궁 서쪽 박물관에서부터 동쪽 수장고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통과할 수 있고요. 편도거리만 350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장고가 꽉 찼다고 하는데요. 포화율이 160%를 넘겨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유물들이 지금 겹겹이 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왕실 유물 통합관리센터 같은 확대된 공간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 잘 보존을 해야죠. 근데 습도, 온도 이런 거 잘 맞춰야 된다고. 네. 아까 용 회오리 보니까 이제는 저 국회에서 태권브이만 나오면 돼.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여러 아파트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반려동물 인식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입주민만 혹은 입주민의 자녀만 뭐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러면서 그래. 논란이 한번 된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입주민들에게만 발급되는 반려동물 인식표가 있어야 단지 내 산책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주민들의 반려견들을 위한 인식표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이 반려견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 또 반려견은 단지 밖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이 아파트는 그동안에 외부인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잦아지면서 단지 조경을 훼손하거나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일단 요즘에 워낙에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거 민감하고 또 배설물 안 치우고 이렇게 매너 없이 구는 사람들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조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점점 공간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고 네. 있다라는 그런 거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런 거 보면 마포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데. 다 걸을 수 있게 돼 예? 있죠. 다 걸을 수 있게 네. 돼 있고 공원 같은 것도 잘 돼 돼 있어요. 왜 전부 강남에만 살려고 그래?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네. 엘리베이터에 갇힌 초등학생들을 구조한 소방관이 뜻밖의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을 일부 누리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뭐 SNS 상으로 이 관련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구조 과정에서 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SNS에 난리난 소방관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작동이 멈춘 엘리베이터에 쪼그려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던 3명의 학생들이 보였는데요. 당시 이 학생들 2시간가량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구조 작업 끝에 한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열었고요. 해당 소방관은 학생들을 향해서 나와라고 얘기하면서 구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영상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방관이 학생들에게 나와라고 반말을 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입니다. 반말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했다는 게? 아, 맞습니다. 억압적이었다는 건가? 조금 듣기에 네.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나와라 뭐 이렇게. 부드럽게 뭐 나와 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얘들아 이걸 잡고 나와라 뭐 나올래? 이런. 근데 조금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네. 또 2시간째 갇혀있던 학생들은 그런 거 잘 안 들렸을 것 같기도 어.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누리꾼들이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애들이 장난치다 갇힌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어조로 좀 억압적으로 반말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소방관을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에 말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소방관이 서비스직이 아니다. 이런 반응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과도한 꼬투리 잡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양쪽 의견을 차치하고 이런 논란들 자체가 좀 사회 불신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두 분은 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에 지금 SNS 상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근데 뭐 나와라는 이 반말 자체 혹은 그 말투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2시간을 어렵습니다. 갇혀 있었던 제가 2시간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열리면서 이 소방관이 우리를 구조해 줬으면 일단 고마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세요보다는 이렇게 그쵸. 이게 짧은 단어를 더 효율적이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아주 큰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오래 갇혀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조금 친절한 말투로 구조를 해줬다라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구조 있는 것 상황에서 같은데. 친절한 말투까지. 아, 그러니까 네.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사히 학생들은 구조된 네. 거고, 예, 그 뭐 고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아이, 그럼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뭐 모두가 하는 바람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건강 습관 닥터하우스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권이훈입니다. 이정수님, 혹시 충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쿡쿡 쑤시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게 또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게 또 무서워서 또 안 가고 뭐 그렇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충치가 있을 땐 마치 뾰족한 바늘로 쿡쿡 찌르는 아픈 느낌이 들거나 찬물, 차가운 음식을 드실 때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충치가 없을 때도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충치가 없는데 이가 찌릿해요. 치아균열 증후군입니다. 오, 낯선 이름이네요. 치아균열 증후군이요. 치아균열 증후군, 투스크랙 신드롬은 선천적인 경우보다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치아의 균열, 즉 금이 가는 걸 의미합니다. 치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이 생기기도 하며 시큰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종 충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간혹 표면적으로 문제 없어 보여도 음식물을 씹을 때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고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다면 치아균열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증 정도가 궁금하네요. 치아에 금이 가면 음식을 섭취할 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면서 치아에 압력이 가해지고 그 결과 균열 부분이 벌어지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나 강도는 금이 얼마나 깊이 가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즉시 혹은 며칠 내에 나타나기도 하고 더러 수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치아 균열이 더 깊이 진행되어서 치아 신경에 도달하게 되면 차가운 음식은 물론 음식을 닿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된 틈 사이로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더 심해지면 치아 아래의 잇몸뼈에도 염증이 퍼집니다. 이땐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음식 없이 치아끼리만 닿아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치아에 금이 가는 건가요? 치아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치아가 그 힘을 못 버티고 갈라지는 겁니다. 치아균열 증후군은 저장력이 크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가는 습관도 원인 중 하나인데요.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갈게 되면 일반적으로 씹을 때 치아에 가해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므로 치아가 마모되거나 금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치아에 금이 간 상태에서 치료 안 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금이 벌어지나요? 맞습니다. 치아 구조는 뼈와 달라서 파절이나 균열이 일어나면 회복되지가 않고요. 내버려 두고 방치가 되면은 창문 유리에 금이 가듯이 균열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깨지는 치아 파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치아 뿌리까지 생긴 균열 사이로 세균까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결국 치아를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치아균열 증후군은 이게 씹어야 되니까 어금니에 주로 생기나요? 맞습니다. 주로 어금니에 생기는데요. 실제로 치과 보존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금이 간 치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치, 즉 큰 어금니에 가장 많이 금이 갔고요. 하악 제2대구치가 25.3%, 하악 제1대구치는 22.5%, 상악 1대구치는 22.0%, 상악 제2대구치는 17.6% 순으로 금이 갔다고 합니다. 저도 어금니에 금이 가지 않게 조심해야겠는데 진료하실 때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한 40대 여성 환자의 경우에 생라면을 드시다가 통증이 나타난다는 불편감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부강 검진 결과 오른쪽 아래 어금니의 기존 충전물 파절과 함께 치아 균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 환자분은 삼겹살 드시다가 오돌뼈를 또 잘못 씹어서 치아가 깨진 이후로 저작할 때마다 불편감이 느껴지셨고 찬물에 지속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금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나요? 사실 치아균열 증후군은 증상의 재현이 어려워서 치과에서 진단하기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물어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균열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용액을 분무해서 확인하는 메틸렌 블루 염색 검사 혹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으로 확인하는 광조사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역시 진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군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도 알려주시죠. 정형외과에서 뼈에 금이 가면 이렇게 깁스를 하듯이 치아 균열 증후군을 진단받으면 더 이상 치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크라운으로 치아를 씌워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왕관 모양의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를 씌우는 이유는 금이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를 씌우는 것만으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일명 신경치료라고 부르는 근관치료를 통해 통증을 없앤 후 이를 씌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치아 뿌리 쪽으로 균열이 더 깊이 진행되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아 균열 증후군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크라운 치료나 신경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태와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몇 달씩 걸린다 그러는데 그런 게 걱정되긴 해요. 그럴 땐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를 뽑은 후 뽑은 자리가 뼈가 차기를 몇 달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하는데요.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경우는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잇몸을 별도로 절개해야 하거나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치아에 균열이 간 상태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치아를 치료하는 도중에 치아의 금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깨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경치료 종료 후 보철 수복을 할 때까지 그 부위로 음식물을 씹지 않는 등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친구가 임플란트가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임플란트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찢어지거나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구성한 티타늄은 매우 단단한 금속인데 반복되는 강한 힘을 받았을 때 자연 치아에 균열 증후군이 생기는 것처럼 금이 가거나 찢어지고 간혹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환자가 단단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자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이를 가는 습관까지 있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도 옛날에 했던 임플란트가 한 번씩 시큰하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셨고 그래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촬영 후 관찰한 결과 임플란트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가 찢어지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경우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뼛속의 임플란트가 찢어지기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이나 이갈이, 이 악물기 등 구강 습관 등을 담당 의사에게도 미리 전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강 상태에 따라서 더 두꺼운 임플란트나 찢어짐에 특화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증상을 느끼신다면 빠르게 치과를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매회 닥터하우스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예방법이 있겠습니까? 평소 치아 균열을 막으려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의 뼈나 연골, 얼음, 말린 건어물 등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안타깝네요. 이거 딱딱하고 요거 씹는 재미, 오도도도도도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 하니까 좀 슬프네요. 맞습니다. 20대 때 치아랑 40대 때 치아 그리고 60대 때 치아가 다 다른데요. 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기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씹는 즐거움이 자칫하다가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음식물을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씹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신체 접촉이 심한 운동을 한다면 마우스 가드를 장착하는 것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세한 금이나 육안으로 보이는 외형 파절,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파절 등 치아 균열의 형태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충치가 없음에도 이가 찌릿찌릿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권희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이 이제 곧 됩니다. 네. 자, 이제 건강 구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오늘의 건강구독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됐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또 별개다.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막 아프고 이러면서 100세까지 가는 이건 비극이죠. 맞습니다. 예, 안 아파야죠. 안 아픈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심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면 죽어야지. 아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아프면 고치고 살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 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만큼 많은 분들이 더 오랜 시간 노후를 지내라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딴 것보다 돈도 돈이고 뭐 다 좋지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한번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딱 암 진단 받고 이러면요. 와,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신경을 쓰는데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옛날로 또 돌아가고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큰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건강검진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우 뭐 그런 걸 해. 그치. 맞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돈 아껴. 맞아.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어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건강검진을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그거 드려도 그냥 아유 고마워 이러시면 될 텐데 아유 그런 걸 왜 하니 그러면서 젊으면 또 젊은 아이들도 다 걸린다더라 병 뭐 이러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병이라는 게 아무래도 젊은 것보다는 연세를 드시면 더 걸리기가 쉬운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암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7명 중 1명은요. 암을 알았었거나 암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부터는 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많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1999년 이후에 암을 진단받아서 2021년까지 치료를 받거나 완치된 환자의 수가요. 무려 243만 4,08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국민 21명 가운데 1명은 암 유병자였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6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기대 수명까지 다 산다라고 하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8.1%. 그러니까 10명 가운데는 4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요즘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있고 뭐 운동 그리고 영양제도 워낙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시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최근 암 진단 이후에 생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1.5%로 10년 전보다 약 6.0%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최근 10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가검진 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립腺암, 갑상선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게
조기 진료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암이 무섭죠. 네.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암을 조기 발견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어요. 자, 오늘 주제 확인하죠. 건강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암의 공포, 면역 방패로 막아라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큰데 네. 면역력을 사수하면 이 암을 격파할 수 있다. 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이렇게 아프고 몸이 좀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 아,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면역력 우리가 단순히 감기가 좀 자주 걸리는데 아우 피부 트러블이 좀 심한데 그리고 입 혓바늘도 나고 뭐 입주위에 뭐 스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면역력은 실은 우리 몸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 아유 그냥 좀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무너지면 이게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은 우리 몸의 이제 균형, 밸런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균형이 한번 무너지면 이게 틀이 한번 깨지면은 원상복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이제 대부분의 질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렸죠. 활성산소, 그러니까 그 산화된 이런 산소, 요런 것들이 우리 몸의 단백질을 변성을 일으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이 항산화력인데 이 항산화력이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효소가 40세가 되면요. 나이가 들면 급감하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슬픈 사실이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방어하지 못하는 게 앞서 말씀 주신 그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세포가 대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로 이 산소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 산소가 쓰이면서 이 대사 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사실 만성 염증들의 사실 주 원인들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적정량의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사실 끼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물질에 대한 반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긴 하는데요. 문제는 과잉 생성되는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자체를 산화시키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세포를 손상시키는 이런 강력한 항산화, 강력한 이 산화작용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DNA를 손상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면서 세포 구조나 기능, 이런 전달 체계들을 이상시키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암 발생의 약 25% 정도는 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이 또한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면역력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 따르면요, 혈액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38%에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29%에서 암 발생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의 방패를 무엇보다도 단단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저하가 활성산소를 쌓이게 하고 활성산소가 쌓이면 각종 염증성 질환이 생기고 이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예. 그래서 면역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만성염증이 오래되게 되면요, 주변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면역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면역력과 염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 활성도와 다양한 염증 지표 관련성 평가를 해봤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그룹은 염증 수치가 높았고요.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 노화하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 사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암에 더 잘 걸린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하면 좀 겁이 나긴 해요. 이게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성격도 이 암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뭐야 뭐 또? 뚱뚱하면 더 잘 걸린다고요? 이거 성격, 아유, 뚱뚱한 참네. 거, 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아유. 영상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긴 하는데요. 특히 실제 이 유전적 자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를 유전성,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사실 유전 소인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사실은 상태를 보통 유전성 소인이 있다, 감수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실제 외부 사실 최근 뭐 발표된 장기적 역학 조사에 따르면요,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사실 여성 폐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폐암 환자들을 조사를 했을 때 94% 정도가 사실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흡연과 연관성이 가장 큰 게 폐암인데 실제 여자분들은 비흡연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를 사실 토대로 약간 폐암에 대한 이 발생률을 보면 여성의 같은 경우는 유전적 감수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유전적 감수성 말 그대로 유전이잖아요. 이거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이거 뭐 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도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뭐 가공식품들, 과도한 육류라든지 전기 탄수화물 섭취들, 또 항생제 남용, 그리고 술, 담배,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등 많은 안 좋은 위험 요인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신체 노화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요, 1950년에서 5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이 가속 노화 속도가 무려 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신체가 이렇게 노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네. 생활 습관도 습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 성격 얘기도 했잖아요. 마음, 네. 성격도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격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로널드 그로사스 마티색은 유고의 크로센카 지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격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가지 성격 유형은 좀 더 질병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연구에서 발표된 암에 잘 걸리는 성격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얼마큼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걸 하려고 한다. 사람들의 행동을 언제나 이해하려고 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을 이성으로 극복하고 감정 반응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하고 그 행동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대인관계 갈등을 논리와 이성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욕구, 욕망을 좌절시켜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생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손해를 보거나 하기 싫은 일에도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성이 그를 공격하지 않게끔 제어한다. 뭐야? 거의 반대. 아니 근데 진짜 언제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도 언제나가 좀 헷갈려요. 모든 네. 대인관계 언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한 두 개, 두 개, 세 개? 저 한 개, 두 개 정도. 개, 두 아니, 개? 네. 네. 저는 의외로 많은데. 의외로? 한 5개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언제나 이렇게 착하게 이성적으로 살 수는 없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착하게만 살아 이럴 수만도 없는데 아까 이제
5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일 수도 있다. 유의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문항을 이렇게 쫙 보니까 이게 몇 가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좀 잘 참는 사람, 그러네.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좀 없는 사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또 갱년기가 오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가슴을 자꾸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화병 때문에 못 살겠다고, 화병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말 달고 사시는데 이건 또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 문항 들어보시니까 화병 나겠는데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고 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화병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실제로 90년대, 1990년대 미국 그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이라는 한국어를 그냥 의학 용어로 등재를 시켰던 적이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이런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그중에서 특히 이제 암과 같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뭐 화를 내고 막 감정을 표출하고 막 물건 던지고 막 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신의 감정을 바라봐주고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인지하는, 요즘에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을 좀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감정의 억압 상태로 인해서 면역력이 손상이 되고요. 체내 다발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실제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노출되면서 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참으면 병돼요. 할 말은 좀 해야지. 너무 많이 참으면 병이 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얘기했던 게 비만도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비만 인구가 늘면서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비만은 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성인 410만 명을 대상으로 40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연구를 해봤더니 암 환자 10명 중 4명이 비만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비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만이 되는 과정에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돼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만이 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다잖아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때 이 지방 자체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 것인데요.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 변형이 생기고 사실 암 발생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50에서 64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가 되면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완경 전후에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되는 완경기 이후가 되면은 복부의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쉽게 더 올 수가 있겠죠. 또 이 시기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요. 또 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만성 피로 증후군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요, 남성보다 무려 48.3%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위험이 여성에게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나이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몸에 어떤 데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갱년기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35세 이후에 해마다 1에서 2%씩 줄어들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70% 이상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은 이와 같은 호르몬 분비량의 급격한 변화로 피로감이 심해지고 불안, 짜증, 불면, 우울 등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중년 여성의 경우에 정말 암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중년 여성에게 특히 위험한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중년 여성 위험암, 유방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인한 중년 여성 사망률이 높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사망률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실 유방암이 걸렸다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네.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아마 조금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요. 중년 여성의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만큼 사망률도 높은 암인데요. 이 40에서 50대의 중년 여성의 이 최대 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연간 유방암 발생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이 유방암 발생 인원이 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유방암의 특징이 폐경정의 이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인데요. 지난해 여성암의 이 암 진료 현황을 보게 되면요. 갑상샘 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이 재발률이 10년 내에 18.4%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 암 중에는 아무래도 이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평상시 좀 자가 검진을 하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남자분들도 유방암에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요거 같이 좀 배워봤으면 그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있었잖아. 맞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남자도 살이 너무 찌게 되면 여성형 유방으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뭐 여자분들은 사실 유방암에 걸린 이후에 수술하고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검진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이제 매월 생리가 끝나고 이제 월경 끝나고 5에서 7일째 되는 날 상의를 다 탈의하시고요. 거울 앞에 서서 혹시 나의 가슴이 대칭을 잘 이루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어느 한 부분이 움푹 파인 곳은 없는지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많이 하셨던 이제 손 들고 애과부터 반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면서 혹시 뭐 결ገል점들 뭐 잡히는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양쪽 다 시행하고 누운 상태에서도 똑같이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피부가 귤 껍질처럼 오렌지 껍질처럼 뭐 이렇게 다 변하진 않았는지 검정색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유방암 진단을 위한 가슴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슴 모형하고 오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단을 하실 때는요, 아무래도 손에다가 뭐 비누라든지 오일을 좀 묻혀서 약간 미끈미끈한 상태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마찰력이 줄어들고 잘 만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일하고 가슴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손가락은 3개를, 가운데 손가락 3개의 끝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쪽 손을 좀 어깨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숙이 쓰시는 것보다는 좀 가슴을 열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도 촘촘히 다 한번 만져보시고요. 또 시계 방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약간 누르면서 비비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유방암에 대해서는 저도 뭐 들어봤고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앞서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따라하면서 한번 만져보게 되면 딱 여기서 제가 느꼈거든요. 뭔가 좀 간단한 뭔가 좀 느껴져요. 딱 이 부분인데 구석구석 만지다 보면 좀 다르다는 게 딱 만져집니다. 네, 그렇게 멍울이 만져지실 수가 네네. 있는데요. 사실 뭔가 만져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방암은 아니니까 꼭 걱정하실 필요는 항상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검사는 하셔야겠지만 네. 사실 방금 모형에서 단단하게 만져지시는 거는요. 그 유방 조직을 에워싸고 있는 이 결합 조직이 생기는 양성 종양, 보통은 양성 종양인 섬유 선종입니다. 섬유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이제 지름이 1, 2cm 정도 크기고요. 만져보면 이게 잘 움직이고 콩이라고 약간 표현을 할 정도로 둥글고 단단하고 약간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보통 통증은 없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다 유방암은 이렇게 아닌 거고요. 보통 만져지는 섬유 선종은 보통은 이제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종양 내에 상피 조직에서 악성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암은 아닌지 감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 멍울이 잡힌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통해서 평소와 다르게 뭔가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크기가 커졌다든지 뭔가 분비물이 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꼭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특히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보시면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저기 자궁 경부암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뭐예요? 네, 자궁 경부암 그 안쪽에 있는 자궁 체부 몸통이죠. 거기에 생기는 암 조직을 자궁 내막, 그러니까 자궁 안쪽에 막 근처에 생긴다라고 해서 내막암이라고 불리는데요. 자궁 경부는 말 그대로 그 자궁의 입구죠. 자궁의 입구, 출산 전에 열리지 않게 하는 자궁 경부 검사는 많이들 하시죠. 그 안쪽에 실제로 자궁 안쪽에 막처럼 쌓여 있는 생리할 때 저 부분이 이제 부풀어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생리인데 저기 생기는 게 암입니다. 그 자궁 내막암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날개처럼 달려 있는 게 지금 난관하고 난소가 보이는데 거기에 생기는 게 이제 난소암이고요.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3대 부인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궁 내막암 의심 증상은 어떻게 돼요? 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이 사실 자궁의 비정상적인 출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월경 이제 우리 생리라고 하죠. 생리에 이제 상관없이 규칙적이지 않은 뭐 출혈을 한다든지 혹은 생리를 굉장히 과다하게 하는 경우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사실 비정상적인 질출혈과 거기에 뭐 체중 감소나 기력 감소, 뭐 빈혈이나 질 분비율의 악취나 뭐 골반 통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궁 안쪽에 뭐 내막암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실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주인공의 일상 영상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자궁 내막암 1년 전에 진단받았지만 이것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아름다운 선율이 참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아리따운 그녀. 경기도 남양주의 최유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항공무용인데요. 제가 항공무용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 감각을 잃지 않고 또 이걸로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연습 삼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무용의 키포인트는요. 이 무용은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운동이거든요. 호흡까지 하면은 전신 운동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건강 걱정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지난 3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는 유정 씨. 증상이 있었어요. 출혈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이상하다.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자궁 내막암. 불과 한 달 전 일어난 일인데요.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솔직히 그냥 멍했어요. 뭐 어떤 분 분노다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뭐지? 그냥 멍 이런 기분이었었어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유정 씨. 자궁 내막암 판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적출을 했죠, 다. 네, 그래서 다 적출을 하고 수술을 할 때 림프절 조직을 또 제거를 해서 또 만에 하나 유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을까봐 다 절제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 나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치료가 그걸로 종료가 됐어요. 네. 조기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쓰게 됐다는 유정 씨. 그건 뭔가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또 하나의 건강 비법 공개합니다. 이거 서리태콩. 제가 두유 만들어 먹는 콩이거든요. 우선 콩을 적당량 준비하고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유 제조기에 넣어주면 두유 완성!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이거 지금 두유에 청국장 가루 넣는 거예요.
재료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포만감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건강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얻은 소중한 삶을 누구보다 즐기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유정 씨가 선택한 방법. 바로 색다른 운동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 어머, 깜짝이야. 이건 무슨 운동인가요? 이거는 이제 번지 피저라는 운동이고요. 이 코드 사용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할 수 없었던 안 되는 동작들도 이 무게가 우리 몸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운동하실 수 있고 심장이랑 폐도 되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근력이랑 이런 그 체지방 빼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핫둘 핫둘 번지 피지오 한번 배워볼까요? 전신 근육 운동으로 굿굿 아주 좋답니다. 원, 투, 원! 그렇죠! 하나, 둘! 나이! 여럿이 할 수 있어서 더 흥겨워 보이는데요. 유정 씨는 어떠셨어요? 생소한 건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네요. 예,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예, 이 줄이 도와줘서 그런지 신박하네요. 아주. 이런 운동이라면 저도 배우고 싶은 거요. 운동 덕분에 유정 씨의 건강에도 활력이 팍팍 스며드는 것 같네요. 선생님 오늘 좋은 운동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려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유정 씨가 선택한 건강식 메뉴는요. 석쇠 불고기와 유기농 쌈채소의 조화, 쌈밥 정식입니다. 네, 밀가루도 이제 가능하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밥도 현미나 이런 잡곡 위주로 먹고 있어요. 탄단지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한상 차림이네요. 건강식이니까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게다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부담 없죠. 저는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건강한 몸매와 건강한 이 신체를 유지하는데 비결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선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이제 집에서 운동을 많이 시켜서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집안 유전이기도 한데 저는 술은 안 드시고 네, 국, 찌개 뭐 이런 것도 짜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나트륨 제한하시고 네, 좀 더 싱겁게 해서 먹으려고 많이 하고 그래요.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건강은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몸으로 다 표현되는 게 아닐까요? 건강에는 자신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프고 나서 지금 제2의 삶을 다시 얻었잖아요. 이제부터 건강관리 제대로 잘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다시 얻은 소중한 삶. 유정 씨의 건강 신호등은 초록불만 켜지길 바랄게요. 암을 이겨낸 비법이 있어요. 이것이 암을 이겨낸 비법인 것 같은데 뭡니까, 차 박사님? 네, 암을 극복한 오늘의 주인공이 챙겨 드셨던 것의 정체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과 같은 질환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면역력인데요. 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항산화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이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바로 이 항산화력이거든요. 이 항산화력은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항산화제들 중에서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면역 기능이 약 400%까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항산화력인데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막고 노화로 생기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글루타치온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염증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항산화계의 어머니, 항산화계의 조절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간에서 생성되는 글루타치온은 3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고분자 항산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주로 많이 생성되는 곳이 간인데요. 우리가 간하면 일반적으로 해독 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 독소들 중에 70% 정도는 이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간은 이 해독과 관련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들이 제대로 해독이 되지 않고 자꾸 쌓이게 되면은 우리 간은 지방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알코올과 연관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런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 세포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간에서 생성되는 그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독소 해독 능력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면은 독소 물질이 쌓일 틈이 없이 활성산소가 잘 제거가 되고 해독 작용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면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남아서 간 손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요. 간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된 노폐물로 가정된 얼룩진 솜을 한번 붙여 두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탄 물을 뿌려보면은 독소들이 제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을 잘 처리하는 기관인 간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분명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항산화 성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재한다는데 이거 왜 더 이제 추가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유, 나이 때문이에요. 네. 나이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루타치온의 합성량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부터는요, 20대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든 상태로 합성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개의 물을 준비했는데 한쪽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상태, 한쪽은 없는 상태라고 봐요. 자, 없는 곳에다 저렇게 독소를 나타내는 요오드 용액을 넣게 되면은요, 금방 오염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요오드 용액이 들어와도 저렇게 해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어주게 되면 들어오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가 있고 항산화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몸에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노화로 줄어들게 되면 누구나 좀 부족한 그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줄어든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요. 첫 번째, 쉬어도 피로감이 크다. 두 번째,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세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늘었다. 네 번째, 취침 중에도 깨고 숙면이 어렵다. 그다음에 살이 잘 찐다. 식이요법 운동을 해도 살이 찐다.
그다음에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이 늘었다. 이것들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당되시면 내 몸에 지금 한두 개 해당되면 예, 한두 개입니다. 한두 개. 네 개인데. 네, 거의 다 아니에요? 네. 글루타치온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고요. 보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는 건데. 큰일 났네요. 이거. 야, 이게 한두 개 전신 아닌데.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경각심이 생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전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먼저 반으로 길게 자른 바나나 두 쪽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만 글루타치온 섞은 물을 바르고 관찰을 해보면요. 시간이 경과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바나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났지만 글루타치온을 바른 바나나는 표면이 처음처럼 이렇게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보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대사 과정 중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의 제거가 어려워지면서 이 노화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 영상 보니까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네요. 지금 앞에 글루타치온 가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거 맛있게 만들었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왜 이렇게 달달하게 맛있지?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야 이거는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맛 괜찮거든요. 글루타치온 챙겨 먹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화면 한번 주세요. 자, 똑똑한 글루타치온 섭취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흡수율. 흡수가 더 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글루타치온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입을 통해서 장까지 가는 과정 중에 위산과 같은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잘 가고 그리고 고분자의 글루타치온이 장에 잘 흡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흡수율,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흡수율. 자, 그럼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인지질 코팅이 나왔습니다. 인지질 코팅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중간에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사멸되지 못하고요. 없어지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될 수 있으니까 인지질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을 씌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요.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을 일반 글루타치온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배 정도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찾아보면은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약 2회씩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호막이 씌워져 있으니까 장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고 흡수율도 높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인지질 코팅된 글루타치온의 경우에는요. 인지질 자체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세포막을 열어서 세포막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말초 혈액세포에서 100% 증가하고 흡수가 잘 되면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실 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만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1.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하루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강원과 전북에 5mm로 양은 적겠는데요. 작은 우산 챙기시거나 잠깐 비를 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오후까지 오겠지만 남부는 일요일 새벽까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불볕더위는 내일 비가 오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계속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요.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비율이 무려 94.2%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A에서는요, 3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주기 위한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움직임을 조명해 본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될 오징어 게임이 사라졌다. 첫 방송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운동하고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